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휴먼 러닝이 머신러닝이라면 신뢰라는 절약법이란 주제로 내용을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 나온 설명대로 슬라이드 사용법을 이용해서 전체 화면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휴먼 러닝이 머신러닝이라면 여기서 이 내용을 항상 말씀드리는 바는 사람의 사고를 머신러닝의 모델로 단순화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고 체계를 가능한 한 축약해서 묘사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가장 큰 주제는 신뢰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신뢰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하면 모델로 표현할 수 있을지, 머신러닝 모델로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거고,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절약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절약법이라고 쓴 거고요. 그래서 신뢰라는 절약법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절약법으로 결론적으로 무엇을 하는가를 이제 서술하면 한정된 계산 자원이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죠. 뭐 생각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행동하는데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목적별로 분배한다는 거예요. 주제별로. 그래서 주제별로 내가 여기는 좀 더 자원을 많이 써야겠다. 어떤 주제에는 자원을 좀 덜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는데 분배를 할 때 신뢰라는 절약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한정된 계산 자원이라는 거를 머신러닝 모델로 말하면 이제 전체 모델의 복잡도 상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모델의 표현력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 계산 능력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으로 목적별 분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 능력을 배분을 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주제가 중요한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주제는 조금 덜 중요할 때가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는 상황에 맞게 모델을 단순화하거나 복잡하게 만들면서 내 계산 자원을 분배한다는 거예요. 오늘 살펴볼 모델의 형태를 설명드리자면 항상 입력이 있죠. 입력이 있고 그래서 입력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레이더 모양 폼으로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이번에는 모델의 입력 개수만큼의 화살표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이런 입력들을 받아서 결과를 산출하는 실제 로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델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입력이 5개니까 입력만큼 복잡도가 있다고 해서 여기 5라고 써놨죠. 그리고 해당 주제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주제와 해당 주제에 할당된 계산 복잡도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모델의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출력이 있는 거고요. 출력이 있고 출력은 어떤 의사결정이라든가 혹은 뭐 예측값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오늘은 이런 방식으로 모델을 표현할 것이다 라는 걸 얘기 드린 거고요. 신뢰를 적용했을 때와 신뢰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모델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를 표현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예를 들 게 이제 주택거래를 예로 들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적어도 이런 10가지를 고려를 해서 매매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10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결과적으로 계약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택거래를 매우 빈번히 하진 않잖아요. 그때마다 이 정도 규모의 모델을 막 급하게 만들어서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 몇 가지 부분들을 묶어서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 예에서는 5가지 사항 정도를 한 번에 날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날릴 수 있냐면 만약에 내가 정말 믿을 만한 부동산 중개사를 만났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부동산 중개사가 하자가 있다거나 혹은 소유자의 신원이 불명확하다거나 혹은 체납액이 있고 근저당 있고 가압류 상태이거나 혹은 계약에 독소 조항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중개사가 미리 고지를 한다든가
그런 매물들은 배제를 한다든가 해서 미리미리 다 걸러줄 수 있죠. 우리가 중개사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나머지 여기 위에 있는 5가지만 고려하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게 기본 5개 사항만 상세적으로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중개사를 신뢰할 수 있을 때. 이 예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중개사를 신뢰할 수 있게 되면, 그래서 모델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게 되면 결론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모두 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주택거래 예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신뢰를 쌓고 신뢰를 쌓아서 모델을 단순화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행복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신뢰는 긍정적인 역할이죠. 조금 다른 주제를 꺼내자면 또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여긴 안 써놨지만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그 C팡 있잖아요. C팡. C팡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고, 이 온라인 쇼핑은 앞에서 얘기한 주택거래랑 다르게 무척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뭘 살지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에 봉착을 하죠. 그리고 많은 경우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기본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항 8가지를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죠. 소비 모델의 복잡도는 8이다 라고 써 놓은 거죠. 그리고 이 소비 모델의 결과는 해당 통신 판매 중개자로부터 구매를 할지 말지 여부인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통신 판매 중개자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통신 판매 중개자를 신뢰함으로써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온라인 쇼핑 구매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의 결과로 기본 3개의 사항만 남은 거예요. 어떤 물건을 살지, 어떤 가격에 살지, 그 다음에 어떤 통신 판매 중개자를 통해서 살지, 이 3가지 사항만 남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훨씬 간단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우리가 신뢰를 통해서 단순화를 했잖아요. 좀 더 간단하고 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최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대부분의 경제 이론들이 뒷받침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특정 통신 판매 중개자가 독점하거나 과점하는 시장이 있다고 치면, 그때부터는 통신 판매 중개자가 가격을 통제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가격에 맞춰서 우리는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좀 다른 형태로 또 설명을 해보자면, 예를 들면 특정 통신 판매 중개자가 계속해서 다른 판매자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제공한다고 쳐봐요. 가격을 낮춤으로 인해서 그 통신 판매 중개자가 얻는 소득이 줄어들겠죠. 그거를 줄어든 만큼 다른 데서 짜내게 된다. 예를 들면은 실제 판매자에게서 무리한 착취를 한다든가, 아니면 노동자에게서 무리한 착취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아닌 주변 관련 업무를 보는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거를 손실을 메꾸게 되고 보전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부터는 문제가 터져 나오겠죠. 그러니까 신뢰라는 게 항상 사회적으로 최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개인에게도 최적의 결과가 아닐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신뢰의 부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에서는 개별 주제에 대한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한정된 계산 자원이 전체적으로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배분을 했을 때 결과를 전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정된 계산 자원의 수치화한 게 이제 45라는 숫자예요. 복잡도가 있죠. 3이라고 지금 써 있는 이 복잡도들. 이게 일종의 계산 자원 값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본능에 충실한 동물을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본능에 충실한 동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생존과 번식이다. 생존과 번식에 특화된 형태로 계산 자원을 배분하면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상태는 45라는 전체 계산자원에서 20만큼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동물이 가지고 있는 계산자원이 사람보다는 조금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존과 번식을 적당히 나눠서 계산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물론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생존과 번식에 이런 식으로 십씩 풀로 자원을 써가면서 머리를 쓰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얘기 드린 동물이 한쪽 극단의 예라면 이제 어엿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예가 있는 거죠. 사람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 때 어떤 주제에 특화돼서 우리가 계산 자원을 사용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 경우에는 도덕과 사회 관계에 대해서 특화돼서 계산 자원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표현법에 적용을 해보면 생존에 대해서도 물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복지라든가 사회 체계가 생존에 대해서는 좀 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번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겠죠. 근데 번식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막 매일매일 우리의 자손을 낳아야지, 우리가 매일매일 다산해야지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번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에서 복잡하고 중요한 형태로 계산 자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남는 계산 자원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생산이 있죠. 생산에 많은 자원을 쓰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소비에도 많은 자원을 써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주거와 관련된 거는 좀 한시적으로 쓰죠. 여기서는 건너뛰려고 하고요. 가치라는 게 있는데 여기 가치가 뭐냐면 어떤 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가에 대한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주 단순한 가치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뭐 배금주의 같은 게 있겠죠. 아, 나는 돈이 최고야. 다른 건 필요 없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 내가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했으면 그러면은 나는 이제 자아 실현을 해야지. 좀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이름을 날리고 싶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복잡할 수도 있고 단순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한 뭐 5 정도 낮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으로 계산 자원을 배분할 주제가 이제 도덕과 사회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겠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답게 살려면 어떤 거는 옳고 어떤 거는 그른지 이런 걸 판단하는 거에 대한 거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복잡한 모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혹은 사회에 같이 잘 살려면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까? 이제 사회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예에서 사회에 대한 개념을 뭐 예를 들어서 8 정도로 복잡도를 줬다고 칠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취미라고 썼는데 취미라는 게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재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좀 더 열심히 살아갈 동기를 만들어주는 재미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취미 생활이 거기에 해당을 하고요. 취미 생활에 어느 정도 자원을 부여하면 뭐 한 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부여를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내가 45라는 계산 자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현재 계산 자원은 50이죠. 그래서 과부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과부하 상태니까 이런 상태에서 생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일과 관련된 문제에서 약간 좀 부족함이 생긴다거나 약간 실수가 많아진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과부하 상태를 없애기 위해서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C팡을 신뢰해가지고 소비 모델을 간단하게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접근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과부하 상태로는 전체적인 사고 체계의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뢰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이 과부하 상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제 신뢰는 백이라는 거예요. 앞서서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신뢰라는 방식을 통해서 모델을 단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해서 계산 자원을 절약한 만큼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고 이런 방식으로 신뢰라는 개념을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신뢰한다고 할 때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필요와 대체인데요. 필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이거를 신뢰할 필요가 있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필요가 절실할 수도 있죠. 그게 절실한 경우가 앞서 얘기드린 것처럼 지금 과부하 상태라서 자원이 부족하다. 신뢰를 이용해서 내가 계산 자원을 절약해야 된다. 라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래 수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다음 달에 집을 매매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부터 주택 매매 모델을 막 활성화를 시켜야겠죠. 그러면은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 자원을 깎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예를 들면 내가 일을 할 때 좀 더 건성건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미래 수요에 맞춰서 절약을 하는 거죠. 근데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자꾸 자원을 절약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굳이 필요가 없는데 C팡에다 모든 걸 맡긴다?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그런 예를 생각해 보시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신뢰를 이용해서 절약을 했고 다른 주제에 대해서 신뢰에서 절약된 부분만큼 더 복잡한 모델을 만든다고 쳐요. 그러면 대체에서 얻는 이득이 절약을 통해서 잃는 손실보다 큰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절약으로 인한 손실과 대체로 인한 이득을 비교했을 때 이득이 더 많아야만 신뢰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뢰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모델화해서 표현을 해본 거고요. 무언가를 신뢰할 때는 항상 고려사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뢰를 해서 계산 자원을 절약할 정도로 필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대체로 인한 전체적인 이득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가끔씩 이제 휴먼 러닝이 머신러닝이라면 주제로 내용을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쌓여있는 주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별로 인기는 없지만 계속 할 거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좀 쓸데없는 얘기였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가 무언가를 신뢰한다 라는 행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